소리로 듣는 드라마. 나는 피해자인 척했다. 이준호는 5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은 모양으로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고 저녁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공기처럼 느껴졌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은 오가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다.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각자의 세계는 오래전에 닫혀버린 상태였다. 준호는 그 침묵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깨질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은 오히려 그 사이를 더 두껍게 만들었다. 서연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50대 중반의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자신을 잊고 살아왔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고 하루는 끝없이 길어졌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서연의 말에는 점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이 집에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고 웃는 법조차 어색해졌다. 그 여름 아침 지하철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다. 같은 시간, 같은 칸, 같은 자리.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준호는 서연이 보이지 않는 날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서연 역시 그 남자가 없는 아침엔 괜히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그들은 이미 상대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지하철이 급정거하며 크게 흔들렸다. 서연은 균형을 잃었고 준호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라는 말은 형식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말에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준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인사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어느 금요일 아침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항상 이 시간에 타시네요 라는 말은 사소했지만 그 말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다. 같은 역에서 내린 그들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췄고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날씨와 지하철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에 있어도 제가 없는 사람 같아요. 준호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 역시 같은 감정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금요일은 특별한 날이 되었다. 카페에서 식당으로 산책으로 시간은 길어졌고 대화는 깊어졌다. 서연은 웃음을 되찾았고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괴로워졌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서연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준호는 그 온기를 놓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도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숨소리는 익숙했지만 낯설었고 서연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깐일 뿐이라고 곧 끝날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요일이 기다려졌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편과 마주 앉아도 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목소리와 표정이 겹쳐졌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그 느낌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서연은 다음 금요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칸에 올랐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깊어져 갔다. 그 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금요일이라는 요일은 서로를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일상의 버팀목이 되었다. 카페는 점점 익숙해졌고 대화는 사소한 이야기에서 서로의 삶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서연은 결혼 초의 기억을 꺼냈고 준호는 회사에서 겪는 좌절과 집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끊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져갔다. 서연은 집에 돌아가면 자신의 웃음이 너무 밝아졌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의 시선이 자주 머무는 것도 느껴졌다.
준호 역시 아내의 질문이 늘어났다는 걸 알았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라는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에 가까웠다. 비가 거세게 내리던 어느 금요일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오지 못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서연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서로 놓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호텔방에서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은 오래 잊고 살았던 설렘이었다.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이 선명해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반면 준호의 삶은 점점 무거워졌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 행복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지쳐갔다. 서연의 남편은 결국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금요일마다 비워지는 시간과 달라진 서연의 눈빛.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미행했고 카페 앞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보다 먼저 느낀 감정은 배신이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의 시작이었다. 준호의 아내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옷에서 낯선 향기를 느꼈고 전화기를 확인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은 확신보다 더 사람을 괴롭혔다. 아내는 준호에게 말했다. 당신 요즘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준호는 부인했지만 그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즈음 서연은 몸의 변화를 느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준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축하한다는 말도 함께하자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분명한 신호였다. 이 아이의 존재가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것을 서연은 결심해야 했다.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함께 가든지 끝내든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가족을 버릴 용기가 없었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끝까지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남편과 격렬하게 다투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고 말은 칼이 되어 날아다녔다. 결국 남편은 서연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했다. 서연은 짐을 싸며 웃음이 났다. 지킬 것도 돌아갈 곳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서연은 갈 곳 없이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 혼자 아이를 낳을 결심을 했다. 준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는 그 시간 아내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은 흘러 서연은 아이를 낳았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순간 서연은 묘한 평온을 느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실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다. 그리고 그 무렵 서연은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할 결심을 한다.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준호에게 연락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왔다. 그는 아이를 본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눈과 코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기대도 애원도 없었다. 서연은 말했다. 이 아이 당신 아이 아니에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당신이 집으로 돌아갔던 그날 밤 이미 모든 건 끝났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난 적 없어요. 이 아이는 내 선택이에요. 당신에게 책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고 도망쳤다고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안도감을 끝까지 두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진짜 책임져야 할 건 아이도 나도 아니에요.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 믿은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나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한 건 불행한 자기 자신이었어요. 준호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도망칠 때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했죠. 가정에 묶인 남자, 회사에 지친 남자, 외로운 남자. 그래서 나를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쉼터였지 당신의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제야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은 한 번도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나는 전부 잃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내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아이를 안고 돌아섰다. 준호는 붙잡지 못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 후 서연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준호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다는 핑계로 자신을 속였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 출근하고 아내와 식탁에 앉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제자리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지하철에서 준호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 소리는 자주 들렸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혼자 있을 때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서연이 사라진 것은 벌이 아니라 판결이었다는 것을. 준호는 늙어갔다.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생각했다. 만약 그날 선택했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곧 알았다. 선택은 그날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것이다. 서연은 어딘가에서 아이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준호는 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린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지워진 자리에는 끝나지 않는 질문만 남았다. 그는 정말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랑을 핑계로 자기 연민에 취해 있었던 것인지. 그 질문은 평생 답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받은 유일한 형벌이었기 때문이다.